네, 원투펀치 클래식 88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월드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시 해외 리그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해외 리그 어떻게 봐야 할까?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월드컵도 굉장히 우리가 가슴에 뜨겁게 했지만 또 해외 리그들이 이제 중하반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피 튀길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유럽 기준으로 네. 시즌 중 월드컵이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얼마나 월드컵 피로도를 그쵸. 관리하고 극복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후의 일정들이 어느 리그건 사실 빡세거든요. 네. 분명 시즌 중 한 달을 쉬었다는 점 때문에 다른 대회들의 일정이 그만큼 빡빡해졌는데 그게 더 선수들의 피로도를 가중하지 않을까도 걱정이 좀 되죠. 초반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뎁스가 있는 팀이 좀 이번 시즌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손현주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컵이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즌 도중에 이 정도로 경기가 멈춰졌다가 다시 시작한다면은 초반 전반기의 흐름이 후반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요. 맞아요. 그럼 다시 시작한다고 봤을 때 100%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팀이 몇 팀이나 되느냐. 소위 얘기해서 우승하는 팀들은 주축 선수들이 월드컵 참가했다가 돌아왔을 텐데 이 선수들이 과연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요것도 변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는 보는 재미가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전반기와 또 다른 리그라는 느낌이 들어서 재미날 것 같습니다. 이변이 좀 속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봐야 되는데 4대 리그를 라리가, 분데스리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세리에A를 준비를 했거든요. 두 분이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라리가부터 들어볼게요. 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재미 요소가 곳곳에 있지만 일단은 우승 경쟁이 지금 뜨겁거든요. 1위가 바르셀로나고요. 2위가 레알 마드리드인데 승점 차가 2점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전반기 맞대결에서는 레알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제압을 했어요.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승점 2점 차로 약간 밑에 있어도 상대 전적에서는 1승을 챙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후반기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승 경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3월 19일 날 만나요. 네. 엘클라시코가 그때 펼쳐지거든요. 그 전에 양 팀 모두 상당히 어려운 경기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르코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스페르코파를 1월 달에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쯤에 오사수나 리버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베티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리버풀 만난 다음에 엘클라시코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때 경기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바르셀로나는 2월에 베티스, 세비야, 비아레알, 메뉴를 만나요. 그때 어떻게 경기를 치르느냐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양 팀 모두 잡아야 될 팀을 잡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약팀 사냥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우승 경쟁은 뜨겁대 누가 우승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나 뭐 라리가가 뭐 우승 경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 아래의 순위 경쟁도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3위 소시에다드가 승점 26점이고요. 9위 비아레알이 승점 21점입니다. 그러니까 3위부터 9위까지 승점 차가 5점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매 라운드 순위가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눈여겨볼 부분은 4위 빌바오하고 5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예요. 4위 빌바오가 너무 좋아요. 발베르데 감독이 지붕 잡고 나서 빌바오가 순위를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과연 이 기세를 계속해서 후반기에 이어나갈 수 있는지 봐야 되겠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5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전반기에만 패배가 4패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지금 같은 전술을 쓴다. 그럴 거면은 수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공격적인 전술을 써야 되는데 시메오네 감독은 그런 감독이 아니거든요. 수비의 안정감은 부족한데 공격은 단조롭게 이루어진다? 결국은 잡아야 될 경기 놓치면서 순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시메오네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순위를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위에 있는 팀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소시에다드, 빌바오가 내려올 것이냐? 네. 요거를 또 보는 재미가 있죠. 변수의 아이콘이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라리가를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갈게요. 네. 홀란드가
아주 그냥 기력을 축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란의 어떤 관련된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데 혼란의 경우는 과연 몇 골을 넣고 시즌을 마무리할까?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의 페이스대로라면 혼란은 충분히 38경기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기록을 세워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혼란의 지금까지의 경기 기록이 리그 13경기 18골입니다. 와. 게다가 한 11월쯤 됐을 때는 약간 체력적인 관리를 했던 경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기록이 쓰여졌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정말 후반기의 레이스가 엄청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 홀란드가 원래는 분데스리가에서도 좀 부상이 많은 걸로 네.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딱 월드컵 기간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꿀이 도움이 됐을 됐죠. 수도 네. 있겠네요. 혼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뭔가 위험도를 떨어뜨리고 네. 펩 가르디올라와 팀 입장에서도 혼란을 관리하기에는 매우 용이해진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그런 있겠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반기에 홀란드의 득점력을 확인을 했어. 네. 그럼 조금 더 세부 전술을 홀란드가 득점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그에 대한 조력은 데브라이너가 해줄 텐데 데브라이너도 지금 리그 도움이 벌써 9개입니다. 그쵸. 2위 선수하고 3개나 차이가 나고요. 14경기 9도움인데 딱 하나 우려점이라면 데브라이너는 일단 월드컵을 뛰었고 그 월드컵에서는 사실 안 평균이 안 좋았죠. 좋았어요. 그쵸. 오히려 기대 이하의 선수라고 꼽아야 될 정도로 좀 아무래도 활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좋았던 페이스가 월드컵에서 조금 꺾여 있다는 거. 근데 왠지 맨시티에 오면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잘할 케빈 거예요. 데브라이너입니다. 홀란드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해서. 네. 누가 전 좋아한다고요? 덕배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갑자기 정말- 왜 고백 타임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관심이 아, 없으시네요. 원펀치 MC들은 네. 왜 다 이렇게 소진이도 갑자기 아틀레티코 네. 마드리드 팬이라고 고백을 하지 야 않나? 덕배 설렜냐? 아,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네. 문화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죠. 아스날과 맨시티의 아. 선두 경쟁입니다. 맞아요. 아스날은 12승 1무 1패로 승점 37점, 맨시티는 10승 2무 2패로 승점 32점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스날이 5점으로 앞서고 있고요. 근데 월드컵이 끝나고 리그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누가 더 분위기가 좋아 보이냐고 묻는다면 결국은 맨시티예요. 중앙 수비가 유독 맨시티가 전반기 때 부상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후반기 때 그런 중앙 수비에 되게 불운한 부상 상황들만 좀 줄어든다면 그럼 맨시티가 더 괜찮은 페이스를 후반기 때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도 아스날은 아르테타와 주전조를 믿어라. 네, 가브리엘 제수스의 공백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이 팀은 수비와 미드필더진에게 좋은 팀인 만큼 공격 쪽에 제주스의 공백만 잘 메운다면 여전히 사카, 자카, 뭐 마르티넬리, 뭐 이외에도 뭐 살리바, 저 왼쪽에 티어니, 뭐 진첸코 등등 이 주축들이 역시 좋은 활약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이제 관전 포인트를 꼽자면 세 번째는 돌풍 팀들이 어디까지 갈까요? 아, 네, 뉴캐슬, 브라이튼, 풀럼을 꼽았습니다. 네. 뉴캐슬 너무 3위예요. 잘해요. 네, 지금 이대로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정말 가능해질 수 있는 뉴캐슬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하필이면 오늘 뉴캐슬의 전반기 기록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17경기 치렀는데 패배가 1패예요. 1패예요. 네, 리버풀전 패배밖에 없더라고요. 그 리버풀전 패배도 종료 직전에 파비오 까르발료 헤더로 리버풀이 겨우 이긴 경기였어요. 그리고 실점도 뉴캐슬이 11실점이라 아스날과 함께 리그 최소 실점팀의 공동 선두고요. 전반기 때 이후로 한 달 휴식기 가졌다고 갑자기 선수들의 기세가 뚝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뉴캐슬은 이번에도 좋은 후반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다른 돌풍의 팀인 브라이튼도 데제르비 감독이 다행히 부임하고서 한 2, 3주 정도 지나고서는 결과를 내고 있고 한 달 휴식기 동안 팀 조직력을 가다듬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미트로비치와 같은 확실한 해결자를 보유하고 있는 승격팀 풀럼의 돌풍이 풀럼.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볼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관전 포인트들은 리버풀과 첼시가 반등할 것인가. 네, 리버풀의 경우는 중앙 미드필더진이 그야말로 붕괴가 된 전반기였는데 지금 리버풀의 리그 순위가 6위입니다. 다윈 누네스나 뭐 이 선수들이 그래도 월드컵 직전 경기들부터 폼이 좀 많이 올라와 있었고 살라가 한 달을 쉬었다는 점, 뭐 티아고 알칸타라도 마찬가지로 쉬었다는 점, 파비뉴도 월드컵을 가긴 갔지만 사실상 쉬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하는 게 리버풀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첼시가 사실 좀 급하죠. 근데 저는 첼시가 한 달 동안 포터 감독과 기존의 팀에 남아있던 선수들이 얼마나 조직력을 끌어올렸을지 포터의 색채가 이 여유 기간 동안 얼마나 전술적으로 색채가 입혀졌을지 이게 결국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감독 교체를 단행한 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팀들은 월드컵 휴식기가 꿀 같은 꿀이죠. 시간일 거예요. 맞아요. 네, 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첫 경기 결과가 중요할 것이다. 내용과 결과가 중요할 것이다. 근데 해결사의 부재는 여전하다. 네, 여전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를 얘기를 해봤고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분데스리가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바이에른 뮌헨의 분데스리가 11연패를 막을 팀이 있는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승을 하려고 하는 바이에른 뮌헨을 끌어내릴 팀이 있느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밑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려고 하는 2위, 3위,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게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운데 도르트문트가 현재 순위가 6위에 내려가 있으니 도르트문트가 치고 올라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실 올 시즌 시작할 때 도르트문트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홀란드 떠나고 누구 나가고 막 이러면서 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도르트문트는 올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부상으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세바스티안 알레가 고환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전방도 바뀌게 되고 미드필더 라인에도 부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다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에 6패를 당했는데 6패를 당하는 동안 다 2골 이상 실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비가 흔들리면 패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최전방이 강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마르코 로이스 중심으로 한 2선 라인이 힘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데 마르코 로이스도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든 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주드 벨링엄이라든가 네. 무코코라든가 아니면 율리안 브란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기대에 부응을 해줘야 되고, 이 선수들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야지만 도르트문트는 순위를 올릴 수가 있고, 그러면 유럽 대항전 순위가 요동치고, 이때 바이에른 뮌헨이 좀 미끄러움만 좀 주면 그러면 분데스리가는 정말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분데스리가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뛰고 있는 뭐 프라이부르크라든가 마인츠라든가 네. 이런 팀들이 조금 더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프라이부르크는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쵸. 물론 이제 정우영 선수가 선발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오히려 이제 도안리츠 선수가 선발로 봐야 되는데, 프라이부르크의 목표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이거든요. 근데 프라이부르크가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딴다면 이제 정우영 선수도 다음 시즌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볼 수 있으니까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를 확인하는 것도 좋고, 마인츠는 시간이 되시면 꼭 보세요. 이재성 선수는 나오면 무조건 잘합니다. 네. 두 선수가 나올 때마다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리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리아의 경우는 역시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나폴리, 그리고 그 중심으로의 선두 경쟁과 관련된 관전 포인트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나폴리가 과연 전반기 때의 돌풍을 이어갈 것인가. 이어갈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 나폴리가 이 시점 기준으로 지난 시즌보다 승점이 한 3점 정도가 꽤 차이가 안 나요. 네. 지난 시즌도 그 정도로 나폴리가 성적이 좋았는데, 후반기 때 나폴리가 조금 얇은 뎁스의 문제가 드러나고 부상 등의 문제도 있었고 기복이 생기면서 결국 후반기 때 힘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 시즌과 지난 시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지난 시즌은 나폴리가 잘 나갈 때 밀란도 잘 나갔어요. 그래서 나폴리가 삐걱댈 때 밀란은 계속 잘 나갔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한 걸로 나폴리가 순위 하락에 입게 되는 어떤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근데 다행히 올 시즌은 나폴리가 잘 나갈 때 다른 팀들은 좀 삐걱된 편에 속합니다. 밀란의 경우도 결국 월드컵 직전 경기에서 예상 밖의 무승부라든지 예상 밖의 뭐 승리를 못한 경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8점 차라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이 8점 차는 김민재가 있는 이상 쉽게 좁혀지진 않을 것이다. 지난 시즌하고 가장 큰 변화가 김민재죠. 있잖아요. 김민재죠. 네, 그걸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월드컵 같아요. 월드컵. 그러니까 나폴리가 보통은 시즌이 쭉 됐을 때 1월에서 3월 사이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월드컵으로 쉬었잖아요. 팀을 정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월부터 3월까지 예전처럼 미끄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월드컵 기간이 이게 나폴리에게는 굉장히 좀 플러스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햄스트링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지금 휴식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김민재는 대체 불가능입니다. 김민재가 부상당하면 나폴리 정말 불 떨어지는 거예요. 1월에 일정이 중요합니다. 인테르, 유베, 로마를 3번 연속으로 만나거든요. 인테르, 유벤투스, 로마 3연전을 나폴리가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서 아마 선두 경쟁에 많은 포인트가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인테르는 꼭 잡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떠오르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나폴리를 쫓아야 될 다른 경쟁팀들 입장에서의 관전 포인트 하나 꼽자면, 나폴리가 상위권 원정에서 전반기 때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폴리를 쫓아야 되는 팀들, 나폴리 원정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제가 볼 땐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나폴리 원정에 가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야 그래야 선두 경쟁의 차이를 좁히고 오히려 나폴리의 순위를 역전하거나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리아의 후반기는 강팀들끼리의 경기, 그것도 나폴리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들, 이 경기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좀 간주를 해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2위부터 5위까지 지금 순위 상황이 상당히 좀 빠듯한데 밀란의 경우는 역시 베스트 전력은 상당히 좋은데 전반기 때 아무래도 부상자들이 좀 많아지는 변수도 좀 있었고 올리비에 지루가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다가 자기가 경고가 있는 것도 망각한 채 옷을 벗는 세레머니를 해서 네. 퇴장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경기가 있어요. 그 지루가 결장한 경기에서 밀란은 못 이겼습니다. 유벤투스는 정말 울상이었는데 최근 리그 6경기 연속으로 실점이 없습니다. 그만큼 10월부터 11월 월드컵이 들어서도 11월 중순까지 유벤투스는 리그 기준으로는 정말 아주 환상적인 레이스를 펼쳤다는 점인데 알레그리 감독이 이렇게 전반기에 고전했다가 중반기부터 살아나는 리그 레이스를 펼친 게 낯설지만은 않아요. 한창 때 알레그리가 전반기는 약간 뭔가 힘든 상황들에 놓이다가도 중반기부터 극적인 반등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역전 우승을 거뒀던 게 유벤투스의 그 세리아 연속 우승 과정에서 알레그리가 지휘봉을 잡았을 때 꽤 있었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리그 순위가 3위까지 올라왔고 다른 경쟁팀들이 생각보다 승점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과연 이 상승세를 후반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4위 라치오의 경우도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월드컵 브레이크 직전에 발생된 동시다발적인 부상 이슈 때문에 약간 순위가 하락이 됐어요. 근데 라치오도 이제 부상자들이 돌아와서 과연 월드컵 브레이크 직후 이제 재개되는 시점에서 얼마나 빠르게 팀 페이스를 끌어올릴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인테르인데 인테르가 전형적으로 강팀에게 약하고 약팀에게 강한 징크스가 올 시즌에 좀 이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아쉬움을 이제 탈피하는 것이 인테르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나마 이제 아탈란타전에서는 그래도 인테르가 결과를 내면서 강팀에게 약한 징크스를 조금 타파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해결사와 같은 모습들 그리고 인테르의 전반적인 리그 기복을 줄여나가는 것이 후반기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테르도 루카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믿었던 이 공격수들이 네. 뭐 부상이든 부진이든 이런 게 있으니까 고민이 있겠죠. 이외에도 뭐 세리아 관전 포인트는 이제 돌풍의 팀들 우디네스, 토리노. 네, 우디네스는 뭐 로베르토 페라를 우측 윙백으로 기용한 게 신의 한 수가 됐고 공격형 미드필더의 뭐 사미르지치, 공격수의 베투 등의 자원들이 전반기 때 분출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승점을 쌓으면서 우디네스도 순위를 좀 끌어올렸고요. 토리노는 사실 굉장히 이 이반 유리치 감독이 예전에 헬라스 베로나를 이끌 때부터 고춧가루를 잘 뿌리는 감독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유리치 감독의 이게 어떤 끈끈한 팀을 만드는 조직력이 올 시즌 토리노를 하위권이 아닌 중상위권까지 끌어올린 게 아닌가. 이 팀들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지를 보는 것도 왜 이승우 잘 안 썼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다. 왜 그건 그 그랬어요? 감독에게. 그래도 뭐 재미있을 팀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4대 리그가 이제 재개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하나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관전 포인트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월드컵이 끝났지만 아마 새벽은 굉장히 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새벽이 짧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새벽이 길면 약간 독수 공부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알겠어요. 독수 공방을 안 해봐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네. 네. 저는 많이 해봐서 알고 있어요. 엄청 길어. 아, 웃겨. 이 새벽이 짧을 거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잘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